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45살 남자입니다. 26쯤 결혼을 했다가 32살에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쭉 혼자 살아오고 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 첫 결혼 상대였던 여자는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집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땐 솔직히 서로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차이 나는 거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고 경제적인 차이는 현실적으로 꽤 많은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살면서 점점 그 격차가 느껴질 때마다 아내는 짜증을 냈고 저는 미안해했습니다. 서로 좁힐 수 없는 평행선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삼겹살 한 조각도 그냥 기뻐하며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내는 스테이크를 썰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해지는 듯한 느낌에 빠지는 여자였습니다. 똑같은 까만 가방이더라도 로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몹시 큰 사람이었죠. 결국 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내에게 저는 동동거리며 살지만 그나물의 그 밥인 한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상체기를 내다가 결국 저희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솔직히 들었던 생각은 하나였어요. 아, 이제 드디어 나도 내가 번 돈 내가 좀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스스로가 노예처럼 살면서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답답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남편이 삼겹살에 소주 먹고 들어가면 구박하는 아내들의 레퍼토리는 이렇잖아요. 왜 술 먹고 들어왔냐라던가, 왜 혼자만 먹고 왔냐라던가, 아니면 아예 돈 없는데 뭘 밖에서 술을 마셨냐, 혹은 왜 자꾸 술을 먹냐, 건강 생각 안 하냐, 이런 걸로 혼이 나면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진짜. 바에 가서 마티니나 한 잔 마시고 들어올 것이지 냄새나는 삼겹살에 소주라니. 격 떨어지게 그런 거나 먹고 다니니까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순간 사실 저는 이 결혼은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뭘 먹던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격 떨어지는 걸 제가 먹고 다니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에게 저는 촌스럽고 격 떨어지는 사람인데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혼을 마무리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담담하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당신을 바꿔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확실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태라는 게 있더라. 그 태가 맞지 않으니 내가 아무리 명품으로 싸바르고 좋은 문화를 알려주려고 해도 당신한텐 어울리지 않는 옷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지금이라도 우리 서로 각자 갈 길 가기로 한 거 잘한 것 같아. 그렇게 끝까지 제 전 아내는 저한테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비슷한 면이 보이는 순간 정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상한 편견이 생긴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순댓국이 맛있는 날도 있고 스테이크가 맛있는 날도 있고 양철집 같은 데서 연탄 불고기를 먹는 게 맛있는 날도 있고 처마 넓은 한옥집에서 떡갈비 구워 먹는 게 맛있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호텔에 무슨 빙수가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여자 쪽에서 하는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로 아주 못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길게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점점 앵돌아진 중년 싱글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의 처음 느낌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도 그냥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서로 파견을 나갔던 일터에서였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커다란 슈퍼체인에 그때그때 어느 정도의 물건을 어떤 식으로 공급하면 좋을지를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으로 밤빵이 유행할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밤빵을 생산하는 공장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생산량을 늘리고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지점에 그 밤빵을 쫙 뿌리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마켓에서 어떤 것을 찾을지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남들이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고 남들이 빨리 살 수 있게 그걸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제 아내는 농산물, 수산물 그런 것처럼 공장이 아닌 사람의 손이 닿는 농수산물을 기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 일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있는 제품 발굴해서 알리는 줄만 알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엄청 노력하고 공부하고 끈질기기까지 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생산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품종을 소개해서 농사를 짓게 하기도 하고 1차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함께 고민하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와 이것저것 논의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 자체가 그냥 딸기로 팔면 제 아내의 역할에서 끝나지만 그 딸기를 가지고 딸기청을 만든다던가 딸기 잼을 만든다던가 혹은 딸기 과자를 만들어서 PB 상품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건 저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들고 다니던 그런 명품들이 모두 친정엄마가 물려준 아주 오래된 빈티지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너무 초라하게 다니면 그 사람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그래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일하면서 있어야 한다고 억지로 어머니가 쥐어주신 거였대요. 본인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제가 오히려 브랜드를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 브랜드냐며 눈을 꿈뻑꿈뻑 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금씩 반해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끌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저랑 좋은 감정으로 잘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뭔가 남자로 다가가려고 하면 딱 선을 긋고 멈추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 밀당이라고나 하나요? 그것 때문에 엄청 혼자서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아예 대놓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적도 있고 솔직히 2번 결혼할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그쪽이 좋아요. 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돼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 무조건 일 그만둘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더 이상 회사 다니기 싫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결혼이 인생 2막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죠. 내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나는 그쪽이 일을 하건 하지 않건 그냥 내 인연으로 같이 지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제 아내가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본 성향 자체가 그렇게 사치스러운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버는 돈으로 둘이서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시작했고, 아내는 저한테 얘기한 대로 정말 결혼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들어앉았죠. 저희 엄마께서는 제 전 와이프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잘 알고 계셔서 엄마도 누나도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철석같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딱 말을 잘라버렸거든요. 뭐 당사자인 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니 엄마도 누나도 더 이상은 말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아내 역시 저희 엄마와 누나에게 아주 사근사근 잘 했거든요. 그래. 에휴,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새아기한테 조금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그게 저희 엄마와 누나의 바램이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착실했고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맙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먹어보라고 갖고 오는 것들, 그리고 아내의 옷장에 쌓여가는 신상들, 그런 것들이 제 월급으로는 그렇게 쉽게 턱턱 살만한 것이 아닌 게 꽤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제 전 아내 때문에 남자치고는 굉장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내에게 한 번씩 대체 이게 어디서 났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있었던 거다 혹은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다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집에 쌓이는 물건들이 영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더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다음부터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하는 거야. 대체 이런 걸 왜 참견하는 거야? 아니, 참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이 집 하면서 대출도 끼고 그랬는데 조금 같이 노력해서 갚으면서 살면 좋잖아. 아, 됐어.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왜 그래? 쫀쫀하게.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아예 얘기했잖아. 결혼하면 나는 집에서 그냥 살림할 거라고. 살림 잘하면 되지. 왜 나를 자꾸만 구속하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하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긴 저한테 돈을 더 벌어와라.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레 어느 순간부터 아내에게 그런 신경을 쓰지 않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러더라고요. 예, 나 오늘 네 철을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 백화점에 뭐 환불 받으려고 갔었는데 그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명품 매장 거기서 엄청 주렁주렁 쇼핑백 들고 나오더라. 그런데 거기 명품 매장 직원들이 나와서 사모님 또 오시라고 90도로 인사하더라고. 한두 번 간 품새가 아니야. 야, 너 돈 많이 버냐?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엄마 옷 한 벌이라도 해드려. 내가 결혼한 남동생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엄마 이번에도 관리비 아낀다고 보일러 안 틀고 주무시다가 감기 된통 걸리셨잖아. 엄마 용돈 너랑 나랑 드리는 거 엄마가 고마워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집에서 살림하는 애 명품관 보낼 돈 있으면 그냥 엄마한테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 누나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돈을 주는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누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거 내 돈 아니야. 그 사람 자기 친정 돈이랑 자기가 벌었던 돈으로 쓰고 다니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 그래? 아니, 대체 친정에서 얼마나 대주길래? 넌 괜찮아? 거기서 사위 노예처럼 부려지는 건 아니야? 사위 노예는 또 뭐야? 대릴사위면 대릴사위지. 아이, 나 안 부르셔. 이 사람도 자기 집 가자는 얘기 잘 안 하고. 그건 또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좀 이상하네. 사실 누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뜨끔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막연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던 걸 누나가 딱 집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 그날은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의 일입니다. 제 친구가 저와 함께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툭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원래 같이 회사 일하면서 잘 알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잘 지내고 있다, 뭐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리는데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무 비교되니까 아니 명품 매장 좀 그만 다니시라 그래. 나 우리 마누라한테 진짜 눈치 보여 죽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진짜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옛날 회사 직원들이랑 한 번씩 모임 가지고 그러나 봐. 그런데 올 때마다 신상 명품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둘러매고 나오니 평생 내 마누라 그런 얘기 안 하던 애가 아주 나를 달달 볶더라. 너랑 나랑 비교하면서 자기도 하나만 사달라고. 나 너무 힘들었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명품을 많이 들어? 어? 야, 그거 다 네가 사주는 거 아니야? 내가 사주긴. 친정에서 사주는 것 같던데? 어? 친정? 친구가 순간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이, 그게 아니고. 야, 너 모르냐? 네 마누라 친정, 그러니까, 친정이 없을 텐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친구를 바라봤죠. 그때 친구가 머뭇머뭇 망설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너 결혼할 때 신부 쪽 부모님 계시길래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정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인력사무소 썼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지.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굳이 남의 집 가정 사니까 얘기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말 안 했었는데 너 표정 보니까 전혀 몰랐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 아내가 상견례하고 결혼한 이후에 인사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그래도 가서 인사드려야 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칠가 외인이다. 굳이 엄마 아빠 자주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길래 별 생각 없이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불편하니까 자기 혼자 그냥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부득불 나는 그래도 반드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뵈야겠다라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일부러 저를 안 데리고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분들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면 대체 아내에게 그렇게 명품을 주렁주렁 들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그 상대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조금 에둘러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가정사라는 건 본인이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라지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괜히 남한테 뒷얘기 듣고 와서 아내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에둘러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사람을 좀 썼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지 못해서 이러는 것 같아 조금 걸리기도 했지만 차라리 모든 걸 속 시원히 알고 아내에게 웃으면서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흥신소에서 알려준 내용은 저를 오히려 더 찜찜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흥신소에서도 고개를 갸우거리며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사모님 같은 경우 엄마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기는 해요. 저희가 서류를 함부로 떼어볼 순 없으니까 암묵적으로 둘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분들한테 딸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딸이 또 사모님인 줄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해서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받은 돈 절반 돌려드릴게요. 저희도 쓴 비용이 있으니까 다는 아니고 받은 돈의 절반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흥신소 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돈 돌려드리겠다고 저희가 스스로 먼저 말한 건 처음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제 아내는 어떤 여자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에 대한 의문은 정말로 뜻밖의 곳에서 풀렸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 집 앞에서 계속 담배 피우며 왔다 갔다 하는 남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를 보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말듯 하면서 피하고 또 말을 하려다가 말려다가 피하고 그러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거에 좀 무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나한테 말을 걸려고 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남자를 본 지 며칠이 지난 후 그 사람이 저한테 슬금슬금 다가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그 남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잔뜩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진짜예요. 그 남자가 제게 전해준 얘기는 아주 놀랍고도 무서운 얘기였어요. 제 아내는 아주 지능적이고 유명한 꽃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수많은 남자의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조금씩 합의를 봐서 새 인생을 다시 살려고 하는 남자들에게 한 번씩 찾아가 옛날 일을 폭로할 거다. 제대로 지금의 삶을 유지해서 살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라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남자들한테 얻어냈던 돈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그런 삶을 살았으면 굳이 왜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지? 라고 혼잣말을 하니까 그 남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겹고 그냥 순진한 놈 하나 잡아서 정착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진한 사람 잡아서 정착할 거면
적어도 저희를 괴롭히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결혼해서 살 거면 얌전히 살라고. 저 이거 지금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제가 말했다는 거 알면 분명히 제 과거 저희 집 회사에 다 까발릴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인생 다 박살내놓고 자기는 정숙한 사람인형 그렇게 사는 거 못 참겠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된 사실 알고 그 여자 지금 같은 삶 살 수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 큰 남자가 펑펑 눈물을 터뜨리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저한테 사기를 치는 거라면 진짜 엄청난 연기력이고 사기가 아니라면 제가 진짜 단단히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 멍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그동안 제 아내가 저질렀던 모든 부정의 증거들을 싹 전해주고 자기는 정말 독립군의 심정으로 저한테 왔다며 다시 한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머리가 너무 멍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제야 그동안 제 아내를 두고 제가 의아했던 부분들이 하나 둘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자기는 전업주부만 해도 충분하다며 저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당당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겠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렇게 물주들이 많으니 당연히 돈 안 벌고 저한테 손 안 벌리고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거죠. 더 기막혔던 건 아내의 마지막 물주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었다는 겁니다. 그제야 왜 저희 결혼식에 오지도 않으셨으면서 놀라 기절할 만큼 두둑한 축의금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전해준 자료를 기초로 저는 다시 흥신소에게 생생한 자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흥신소에서 무릎을 탁 치며 왜 자기네들이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지, 아내에 대한 뒷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인 장모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일종의 아내의 뒷배경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기꾼 집단이었던 거죠. 아내는 그 사람들 밑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홀리는 일을 하다가 나름 독립이라는 걸 하고는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떼주며 살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주고 아내는 그 남자들에게 돈을 받아 나누는 희한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던 거더라고요. 결국 뭐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기꾼 부모님도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전해줬던 그 남자와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아내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아내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과 모이면서 비통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까지 8명이었는데 나이도 배경도 사는 곳도 제각기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젊게는 30 초반에서부터 많게는 70대 초반까지 정말 많은 남자들이 침통한 얼굴로 저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총대를 맬 테니 나머지 사람들은 구체적인 자료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찾아간 변호사는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공한 자료들을 보고 자기 변호사 생활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내둘렀습니다. 장인 장모로 알고 있던 그 사람들까지 싹 다 엮어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정말 다행히 그분들도 여기저기에 사기를 치고 다닌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거미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거미줄이라는 것이 한번 걸려둔 후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피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쪼여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가짜 장인 장모는 제가 더 이상 지쳐서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누나에게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아내와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생겨서 헤어지게 됐다고만 얘기를 했죠. 누나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기는 했지만 제가 속상할까봐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힘내라고만 하더라고요. 사실 누나와 엄마에게는 창피해서 더 이상 말도 못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자 제대로 못 봐서 이 사달을 냈는데 제가 가족들 볼낯이 있겠어요? 어쨌건 저의 2번째 결혼도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조금 우스우면서도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저의 2번째 결혼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저에게 7명의 형제 같은 동지들이 생겼어요. 모두 아내를 중심으로 한, 아니 이제는 전 아내죠. 그녀를 중심으로 한 소위 피해자 모임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지금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하며 한 번씩 만나서 술자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며 각자 자조적인 웃음을 웃곤 합니다. 저는 앞으로 살면서 평생 이제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으려고요. 명품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어쨌건 저는 여자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여자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